우리가 앞에서 지구 환경이 변했다 해가지고 막 지질시대 화석 해가지고 다 외웠었잖아, 그제? 지질시대 화석 해가지고 뭐 성캄브리아 시대는 뭐 어땠고, 그다음에 고생대는 어땠고, 중생대 어땠고, 신생대 어땠고 이랬잖아, 그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이테를 연구한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나면서 형성층의 부피 생장으로 인해서 나이테가 만들어지는데, 그지? 그래서 뭐 나이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 몇 살이다, 몇 살이다, 몇 살이다 이러잖아, 그지? 근데 나무라는 애를 잘 생각해 보면 뭐 천년 만년 살아간 애들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기후 변화를 연구할 수 있겠네, 그죠? 막 몇억 년 전까지 막 연구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나이테가 두 군데가 나타날 거야. 뭐 두껍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생각해봐. 두껍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나이테라고 하는 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건데, 두껍게 만들어진다는 건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많이 자라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맞아요? 많이 자라났다. 그 다음에 얇은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조금밖에 못 자랐다. 이런 게 되겠지. 그러면 많이 자라는 거하고 조금 자라는 거의 차이점. 뭐 당연히 영양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한다면 많이 자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풍부하지 않다 그러면 적게밖에 못 자라겠지, 그치? 그래서 나이테가 두껍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강수량도 아주 좋았고, 강수량도 많았고, 기온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만 추가를 하자면, 자라나는데 두껍게 너무 많이 자라나다 보니까 왜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막 너무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내 살이 트면 그 틈 부분은 살짝 어때? 살짝 밝지 않아? 약간 살이 이렇게 쫙 트면서 이렇게 막 호랑이 줄무늬 같은 거 막 생기잖아. 그지? 그게 좀 밝게 나타나잖아. 쭉 늘어나가지고. 그지? 그런 것처럼 두껍게 나타나는 부분은 살짝 밝게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얇은 부분은 반대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었고, 그 다음에 기온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많이 못 자랐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어둡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테 연구를 통해서 그냥 근 한 50년에서 100년, 길게는 200년 정도 전까지의 어떤 기후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빙하를 시추한다. 이 시추한다라는 거는 그냥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나의 원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빙하의 원통을 가지고 빙하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깊게는 막 수미터까지 뚫어가지고 이러한 빙하의 원통형 모양으로 꺼내는 거야, 빙하를.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요 빙하에는 여기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이렇게 싹 다 얼음이 있는데, 당연히 아래쪽에 있을수록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빙하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지. 그걸 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이 빙하에 줄무늬가 막 이렇게 있어. 줄무늬가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있어서 그 줄무늬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뭐 몇 년 전까지, 여기는 몇 년 전에, 여기는 몇 년 전에, 여기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줄무늬 사이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뭐 화산재가 끼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뭐 꽃가루가 같이 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화산재가 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요 줄무늬가 만들어지는 그 당시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지? 그 다음에 요 줄무늬가 만들어지는 당시에 꽃이 엄청나게 활짝 펴가지고 뭐 꽃가루가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여기 얼음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중간중간에 막 빈 공간이 막 있잖아, 그지? 그 빈 공간에 뭐가 채워져 있어? 당연히 공기가 채워져 있겠지. 근데 이 공기방울은 언제 만들어진 거겠어? 당연히 얘가 만들어질 때 같이 들어간 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공기방울에는 그 옛날 당시의 대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현재는 뭐 이산화탄소가 0.04%고 산소가 21%고 뭐 질소가 몇 %고 이러잖아, 그지? 그걸로 인해서 뭐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된다, 온난화가 얼마 정도 일어나서 뭐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찾아내잖아.
맞지? 그럼 당시의 공기 조성을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기후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또 체크해 볼게요. 이 빙하라고 하는 게 H2O 이렇게 돼 있지. 물로 돼 있어. 그지?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산소 원자만 볼게요. 산소 원자. 이 산소 원자라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원자 번호 8번이지. 그지? 원자 번호 8번이고 여기 왼쪽 위에다가도 숫자를 써주잖아. 이 왼쪽 위에 숫자 써주는 거를 가지고 질량수라 그러는데 이 질량수는 원자 번호인 양성자수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수를 더해가지고 나타낸다.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해가지고 16이라는 수가 나왔어. 그럼 중성자가 8개 있다는 거지. 근데 요 산소라는 애가 16짜리 뿐만 아니라 18짜리의 산소도 있어. 18짜리 산소. 얘는 뭐야? 양성자가 8개가 있는데 중성자가 10개가 있는 애. 그지? 그래서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이 있어.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H2O16하고 H2O18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둘의 큰 차이점이라면 뭐냐면 질량이 얘는 16짜리고 얘는 18짜리니까 이 녀석이 더 무겁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물이 잘 끓어서 잘 증발해서 날아갈까? 아니면 가벼운 물이 더 잘 끓어서 잘 증발해서 날아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봐. 가벼운 놈이 더 잘 날아가겠지. 맞아? 가벼운 놈이 더 잘 날아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H2O18이라고 하는 애가 증발을 잘 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 요 빙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물이라는 애는 주로 어디에 있어? 바다에 있지? 수권에 있단 말이야. 자, 수권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고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간 애가 대기 중에서 응결해서 물방울이 돼서 구름을 만들 거고 이 구름에서 비나 눈이 만들어져서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책 좀 전달해주고. 손 왜 그래? 이건 네가 뽑기 날리냐? 에이, 농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네. 여기 또 손가락. 괜찮아 이제? 눈이나 비가 되어서 페이지가 57페이지야? 57페이지 맞나? 눈이나 비가 되어서 요게 내려서 얘네가 빙하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자, 온도가 만약에 높았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봐. 온도가 높았던 시절이면 이 수증기에는 16짜리하고 18짜리 산소에서 18짜리 산소도 충분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왜? 온도가 높으면 더 증발을 잘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 수증기에도 18짜리의 산소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고 그래서 구름으로 가고 눈비가 되어서 빙하가 되니까 이 빙하에서도 18짜리의 산소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겠다. 그지? 근데 반대로 온도가 낮은 시절에는 기온이 낮은 시절에는 18짜리의 산소를 가지고 있는 요 물이 증발을 잘 못할 테니까 비율이 굉장히 적게 만들어질 것이고 똑같이 구름에서도 눈비에서도 비율이 적게 만들어지니까 빙하에서도 18짜리 산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겠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빙하 속에 들어있는 저 얼음이잖아. 그지? 저 녀석의 비율을 측정해서 16짜리하고 18짜리 중에서 18짜리의 비율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기온이 높았던 환경이구나. 18짜리가 낮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기후가 추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빙하 코어 속에 있는 16짜리 산소에 대한 18짜리 산소의 비율 이걸 보고 이 비율이 크다라고 하면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보고 이게 낮다, 작다라고 하면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물의 이동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앞에서도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 순환, 에너지 순환 뭐 이런 거 하면서 간단하게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할 때 이런 거 했었지, 그지? 이런 거 했었을 거야. 뭐 수권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가고 기권에 있던 게 뭐 눈비가 내려서 육지나 바다로 다시 들어가고, 맞지? 그 돌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평형을 이룬다. 이런 거 있었지,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할 건 요거야. 결론적으로 기억할 건 요건데 원리는 이렇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화석을 연구하는 거.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잖아. 맞지?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이 뭐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애였으면 그때 당시에는 온도가 높았던 시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잘 살아갔던 애들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온도가 낮은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재호야. 무엇을 어떻게 본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테를 연구하거나 빙하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뭐 화석을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당시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는데 뭐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 그치? 당시에 살았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당시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증거들 가지고만 보는 거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신뢰도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구의 기후가 막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변하는 기후를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지구 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지구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 첫 번째로 지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 지구 내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는 내부에 있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화산활동. 우리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산재가 화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지? 성층권까지 올라가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되겠다? 낮아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래요? 지표면의 변화. 지표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지표면의 변화로 인해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반사율의 변화가 생긴다. 뒤에 가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지구로 들어오고 지구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막 돌고 순환하는지 볼 거예요. 어쨌든 태양 에너지가 반사율이 변화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래요? 온실기체의 변화. 세 번째가 온실기체의 변화. 요 온실기체라고 하는 애가 뭐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요 온실기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요 녀석은 우리 빛 중에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형태의 빛, 적외선을 흡수하고 이것을 다시 방출하는, 재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인데, 자, 요 온실기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밑에 그림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대기가 없을 때, 하나는 대기가 있을 때.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두 가지 다 볼게. 자, 첫 번째 여기가 지구야. 지구가 있는데 우주 공간에서 태양 에너지가 막 들어옵니다. 자, 이 태양 에너지는 주로 뭐 적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뭐 자외선, 감마선, X선 막 다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볼 거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온다고 해봐. 그러면 그냥 태양 에너지가 쭉 들어와서 지구가 이제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하겠지. 자, 흡수를 하게 되면 이제 지구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게? 올라가겠지. 지구 에너지가 많아질 거야. 자, 지구가 에너지가 많아지면 그 많아진 에너지를 그대로 그냥 내보내는 거야. 대기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태양빛 받을 때는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지다가 그대로 다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100만큼의 에너지가 그대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는 중에는 뜨거워지는데 받지 못하면 차가워지겠지, 반대로. 그죠? 자, 그러면 지구는 어떨까? 해가 있을 때는 졸라 뜨거워졌다가 해가 떨어지면 졸라 차가워지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엄청나게 크게 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기가 없는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구에 대기가 있는 경우,
자, 여기가 지구고요. 여기 지구의 대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똑같이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 태양 에너지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이때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따라 한번 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다 들어오는데 우리 대기에 보면은 성층권에 이렇게 이제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죠? 오존층, 오존층. 자, 이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 그지? 그러면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서 얘는 일단 흡수돼 버렸고 얘네 둘이 들어오겠지, 그지? 자, 얘네 둘이 들어와. 가시광선은 그냥 쭉 들어와. 가시광선은 쭉 들어와. 가시광선은 쭉 들어와. 근데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애는 온실기체가 흡수를 해버려. 온실기체가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을 흡수를 해버려.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이 가시광선 빛을 막 받아서 가열됐잖아. 어쨌든 빛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가열이 됐지. 가열이 되면 이 지구가 에너지를 다시 뿜어낸다 그랬지. 이렇게 다시 뿜어낸다 그랬지. 그 뿜어내는 에너지가 어떤 형태냐면 적외선 형태로 뿜어내요. 이 적외선 형태로 뿜어낸 거를 그대로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기도 하지만 다시 어디가? 대기가 막 흡수하기도 해. 그러면 대기가 적당히 에너지를 막 흡수했지? 그지? 이 에너지를 다시 표면에다가 방출합니다. 그래서 요 핑크색으로 써놓은 게 요게 재방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다시 지표면이 뜨거워졌지? 열을 받았으니까. 그럼 또 다시 내보내고. 그럼 내보낸 거 중에 일부는 밖으로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지구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한 방에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천천히 조금씩 빠져나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온실기체라고 하는 애가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수록 지구는 더 뜨거워질 거고 더 천천히 차가워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따뜻한 기간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가 없을 때는 온도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지만 대기가 있을 때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야. 내가 그냥 모든 옷을 다 벗고 모든 옷을 다 벗고 그냥 뭐 난방기 앞에 서 있으면 당연히 난방기가 있을 때는 따뜻하지, 그지? 내 몸이 뜨거워지지? 근데 그 난방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 바로 그냥 차가워지지? 바로 차가워집니다. 근데 내가 옷을 껴입고 있어. 옷을 껴입고 있으면 당연히 난방기 앞에 있을 땐 내 몸이 뜨거워지죠. 내 옷도 뜨거워지고 같이. 근데 바로 밖에 나가더라도 바로 차가워져? 안 차가워져? 안 차가워지지? 왜? 옷이라고 하는 애가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내 이 옷 안에서 열이 계속 돌고 하면서 천천히 빠져나간단 말이야. 맞지? 근데 자, 이 온실기체가 많아지는 것을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 겹을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더 열 에너지가 천천히 빠져나가겠지.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온실기체는 그냥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옷의 역할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열을 더 천천히 빠져나가게 한다. 어떻게? 어떤 원리로? 적외선을 흡수해서 다시 지표면에 재방출하는 형태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지구 외적으로. 자, 외적으로 일어나는 거의 첫 번째는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지구 기온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태양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해주느냐, 이 태양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태양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해서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주면 당연히 온도가 더 높아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태양의 활동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지구 자전축의 변화. 두 번째, 지구 자전축에 경사가 져 있는데 이 경사 방향이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구의 공전 궤도가 변하는 거.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지구 자전축 변화는 우리 지구 자전축이 꺾여 있잖아. 그치? 근데 그 꺾인 각도가 막 변하는 거야. 꺾인 각도가. 자, 요게 약 4만 1000년 정도를 주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경사 방향 변화가 2만 6000년을 주기로 바뀌고요. 공전 궤도가 변하는 건 약 10만 년 만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럼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일단은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부터 파악을 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가지 다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태양이 있어. 태양에서 빛에너지가 이렇게 막 오는데 우리 태양은 졸라게 큰데 지구는 졸라게 작으면서 태양과 지구까지 거리는 졸라게 멀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지구 그냥 좀 크게 그려.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 그냥 다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올 거야. 태양빛이. 근데 지구 자전축이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애가 한 요렇게 요 정도 각도 한 23.5도 정도 꺾여 있어요. 이렇게 지구와의 자전축이 꺾여 있다 보니까, 자, 여기 위쪽은 굉장히 비스듬하게 태양빛이 도달하는 반면에 적도 지역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굉장히 수직으로 비추고, 또다시 극지방 쪽은 되게 비스듬하게 비추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돼. 적도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지금 요게 아래쪽인 남반구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잖아. 맞아?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각이 되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 맞아? 그럼 온도가 어떻다? 뜨겁다. 그래서 이때가 남반구 여름인 거고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꺾여 있기 때문에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다른 건데 이게 바뀐다고. 자, 지구 자전축의 변화가 이렇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23.5도였던 애가 더 꺾여서 24.5도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생각해봐. 얘가 지금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진 거고 태양의 반대편으로 꺾였기 때문에 차가워진 거지, 상대적으로.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 아랫부분이 태양 쪽으로 더 갔지? 얘는 태양 반대편은 더 갔지? 여기 온도 어떻게 되겠어? 더 올라갈 거고 여기는 온도가 더 내려가겠지. 맞아요? 자, 여기는 온도가 더 올라갈 거고 여기는 온도가 더 내려가겠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갔으니까 그냥 똑같은 건데, 그지? 추워졌고 뜨거워졌잖아. 기후가 변하는 거지. 반대로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이렇게 있을 때 22.5도 정도로 변하기도 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야? 여름이었던 애가 조금 더 뒤로 물러섰지? 그지? 겨울인 애가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갔지? 그러면 겨울에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살짝 상승한 거고 여름에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살짝 하강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자, 이때는 얘 여름 기온이 어떻게 됐어? 더 올라갔지? 그지? 그 다음에 겨울의 기온이 어떻게 됐어? 더 낮아졌지? 그러면 여름과 겨울 1년 중에 가장 뜨거울 때랑 1년 중에 가장 추울 때의 기온 차이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연교차라 그래. 연교차가 증가합니다. 경사각이 커지면. 경사각이 작아지면 여름이 뜨거운데 온도가 내려갔고 겨울이 추운데 온도가 올라갔어. 제일 온도 높을 시기하고 제일 온도 낮을 시기가 가까워졌잖아.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도 알아두셔요. 알겠지?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하는 거. 약 한 4만 100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사 방향이 변하는 거. 자, 요거는 그림을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그려볼게. 지금 여기는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가 겨울이지. 근데 자, 경사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태양이 왼쪽에 있는 거 기준으로 그대로 그리는 거야.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꺾이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꺾여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지구가 자전축이 반대로 꺾이면서 적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북반구가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고 남반구가 어디를? 태양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지? 그러면 겨울이었던 지역이 여름으로 바뀌어 버리고 여름이었던 지역이 겨울로 바뀌어 버리지. 자, 근데 이거는 사실 겨울이 여름으로 여름이 겨울로 바뀐 거니까 북반구가 온도가 그냥 갑자기 팍 올라간 거고 남반구는 온도가 갑자기 그냥 팍 내려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봐봐. 26,00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팍 올라가고 팍 내려간다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변화하다가 여름이 되고 천천히 변화하다가 겨울이 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경사 방향 변화는 전지구적으로 막 크게 어떤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름이었던 기후가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되는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는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 태양이 있으면 여기다가 태양을 그려놓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잖아, 그지?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쭉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쭉 돌아서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오지, 그지? 근데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때? 얘보다 살짝 멀죠? 그지? 그래서 지구가 이때 지금 태양과 가까이 있는 시점이고 여기는 태양과 멀리 있는 시점이잖아. 그래서 그대로 한자어로 가까운 해가 있는 지점, 근일점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멀리 해가 있는 지점. 이렇게 얘기해. 자, 요거 지금 그냥 단면으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본 걸 얘기하는 건데, 보는 건데, 내가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으로 그리잖아?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여기에도 있다가 아니면 여기에도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고, 맞지? 그러면 얘가 빙글빙글 도는 궤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생겼어. 타원형으로. 근데 이 궤도가 10만 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야. 어떨 때가 있다라는 거야. 멀리 있던 애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가까이 있던 애가 멀어지고 해에서 이러한 원궤도가 될 수도 있고 원궤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멀리 있던 애가 더 멀리 가까이 있던 애가 더 가까이 와서 더 찌그러진 이러한 타원의 궤도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궤도가 막 바뀐다는 거야. 알겠어요? 몇 년을 주기로? 10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궤도 자체가 이렇게 원형이었다가 쭈그러졌다가 원형이었다가 쭈그러졌다가 원형이었다가 쭈그러졌다가 원형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가까이 있는 때하고 멀리 있는 때에 대해서 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해봐. 가까워지면 어때? 졸라 뜨겁잖아 태양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평균적인 기온이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자, 이걸 지금 각각 따로 봤지만 각각 따로 봤는데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 예를 들어서 경사각은 이렇게 변했는데 원일점이 더 멀어지고 근일점이 더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거. 원래는 이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주기를 계산해서 실제로 기후변화 모델을 예측을 합니다. 이제 그건 지구과학 1하고 지구과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런 천문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연교차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이런 정도로. 여기다가도 연교차를 쓸 수 있을 거야. 자, 처음에는 이제 하얀색 궤도였지, 그지? 하얀색 궤도였는데 이렇게 노란색 궤도가 되면, 자, 여기가 추운 시기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워졌어요. 따뜻해졌네. 여기가 따뜻한 시기지. 멀어졌죠. 온도가 내려갔네. 그럼 뭐야? 뜨거울 때는 온도가 좀 더 내려가고, 뜨거울 때는 온도가 좀 더 내려가고, 차가울 때는 좀 더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가 어떻게 됐을까? 좀 더 연교차가 줄어들었겠지. 맞아? 뜨거울 때는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울 때는 좀 더 온도가 갔으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는 온도차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멀 때 더 멀어졌어, 추웠는데 더 추워졌어, 가까운데 더 가까워졌어, 뜨거웠는데 더 뜨거워졌어. 온도차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원리는 간단해. 태양이랑 가까이 있으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뜨거울 거고, 태양이랑 멀어지면,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추워질 것이다. 이게 그냥 끝이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밑에 있는 온실효과, 아까 잠깐 정리했지만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시광선은 잘 통과시키지만, 자, 우리 이거를 지금 말로 표현해 놓은 거가 좀 생소한 것 뿐이지 우린 매일매일 이걸 느끼고 있어. 매일매일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시광선이 통과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어떻게? 밤하늘 보면은 빛 존나 잘 보이잖아. 맞지?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인데 우주에서 오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대기가 가시광선 아주 잘 통과시키는 거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적외선은 대부분 흡수한 다음에 지표로 재복사를 한다. 지표로 다시 내뿜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표는 그걸 다시 흡수해서 뜨거워졌다가 천천히 식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옷을 더 껴입어 있는 것과 같다. 열이 천천히 빠져나간다. 최종적으로 물론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는데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런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증가하겠죠. 그래서 너무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가지고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그럼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뭐 온난화 기체가 뭐 나온다, 온실 기체가 나온다 이러는데 온실 기체가 뭐가 있느냐? 자, 온실 기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H2O,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수증기, 이 수증기도 온실 기체고, CO2, 이산화탄소, 요것도 온실 기체고, 그 다음에 CH4, 메테인, 요것도 온실 기체고, 그 다음에 CFC라고 하는 뭐 프레온 가스, 이것도 온실 기체고, 등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온실 기체야.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왜?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기권에서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온실기체의 역할을 많이 하는 기체는 수증기야. 졸라 많거든, 대기 중에. 근데 이 수증기의 양은 크게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 이미 배운 내용 있잖아. 각 권역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물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했었지. 수증기가 대기 중에 있는 양은 그게 크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화석연료라든가 하는 것들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 요즘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뭐야? 요 메테인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왜? 소새끼가 트름할 때 메테인이 나오는데 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소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메테인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도 있어. 진짜로 소가 트름할 때 메테인 가스가 나오거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소의 소비량이 늘어났잖아. 그러면서 소를 키우는 농가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메테인이 많이 나온다. 이런 논문도 있거든. 별의별 것도 다 논문이 될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온실기체가 있는데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대기 중에 온실효과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럼 이런 지구 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 어떻게 영향을 준다? 첫 번째, 해수의 온도가 상승한다.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첫 번째, 빙하가 녹는다. 그 다음에 해수가 열팽창한다. 자, 그러면 둘 합쳐보면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의 양이 증가할 거고 해수가 열팽창하니까 열팽창으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할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어떻게 되겠다? 상승하겠다. 이렇게 되겠지? 해수면이 상승한다.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얕은 섬이라든가 하는 곳은 다 잠겨버리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많잖아. 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 들어가는 양도 점점 증가한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라는 애가 해수에 녹아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탄소의 순환할 때 배웠잖아.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수권으로 들어가면 주로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탄산이온, 탄산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 강하진 않지만 산성을 띠는 애야. 그러면 해수가 산성화되는 거잖아. 해수가 산성화되는 거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지. 그럼 그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다 죽어버리겠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산과 염기를 미리 했었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산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회암인 탄산칼슘 성분을 가지고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 분해하는 성질. 그래서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조개 껍데기라든가 산호초 이런 애들은 다 죽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태계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생산량의 감소 등등등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다. 됐죠? 자, 밑에 문제. 빙하를 시추하여 빙하에 포함된 공기 성분을 분석하면 당시의 대기 조성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대기는 가시광선은 잘 통과시키고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 그 다음에 최근 해수면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해수의 열팽창과 빙하의 융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대기 대순환 모형과 해수의 표층 순환 이렇게 있는데 대순환 모형을 하기 전에 먼저 소순환, 작은 순환을 하나 볼 거야. 작은 순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작은 곳에서 아주 그냥 적은 곳에서 적은 면적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게 다 태양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 자,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을 가열한다고 해보자. 지표면을 막 가열해. 가열하게 되면 가열된 공기는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부피가 어떻게 된다? 부피가 가열된 공기 부피가 증가하지. 자, 가열된 공기는 첫 번째 부피 증가합니다. 우리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하니까 그로 인해서 상승하게 되고 상승하게 되면 주위의 공기가 적어지잖아. 우리 다 배운 내용들이야.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 근처에 공기들이 다 몰려있지.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지잖아. 맞아요? 공기의 양이 점점점 적어지니까 압력이 감소하고요. 압력이 감소하니까 공기가 팽창하기 시작해. 이때 팽창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단열 팽창. 자, 단열 팽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열은 차단되어 있는데 팽창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생각해봐. 어떤 애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점점 넓어지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그냥 우리 막 빅뱅 때 생각해봐. 빅뱅 때 생각해보면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잖아.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온도가 내려가.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서 수증기였던 애가 물방울로 응결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단열 팽창해서 온도가 하강해서 응결되어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열된 곳은 무슨 기류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간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돼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 가열된 부분은 공기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주변보다 공기가 누르는 힘이 강하다, 약하다? 약해진다. 낮아진 기압을 나타낸다. 저기압입니다. 상승하는 공기가 있는 곳은 저기압입니다. 지금 대순환 모형을 하기 위해서 소순환을 먼저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저기압에서 이제 공기가 쭉 상승해서 올라갔지. 쭉 올라갔어. 그럼 여기는 이제 공기의 밀도가 어떻게 되겠다? 공기가 계속해서 쌓이잖아.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떤 기압? 상대적으로 고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지표면이 냉각됐다. 냉각된 곳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자, 냉각되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고? 부피가 감소하고, 부피 감소하니까 밀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밀도가 증가하니까 얘는 하강하겠지. 하강합니다. 하강하게 되니까 주위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단열 압축이라는 현상이 누군가가 나를 꾹꾹 쥐어짜서 눌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지?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증기였던 애가 물방울이 되었었는데 그 물방울이 다시 수증기로 바뀌는 거야. 물방울이 다시 수증기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소멸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구름이 소멸한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자, 공기가 하강하는 무슨 기류가 만들어져서 하강 기류가 만들어져서 이 하강 기류를 타고 공기가 쭉 내려오니까 여기 밑에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강해지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만들어질 거고. 자, 여기 위에 상공은 상대적으로 살짝 저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배운 내용 하나만 갖고 오자. 뭔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대. 많은 곳과 적은 곳 사이에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이게 어디서 배웠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에 대해서 할 때 했었어. 용질이 고농도인 지점과 저농도인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쫙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한다.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지. 그치? 저농도에서 확산한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럼 여기에서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쭉 누가 이동하는 거야? 공기가 이동하는 거지? 그지? 공기의 이동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두 글자로? 바람이라고 불러. 바람이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갔어. 그러면 여기 대기 상공에도 어떻게 일어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그럼 하나의 순환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이게 대기의 순환 모형이야. 알겠죠? 이 대기의 순환 모형을 있지? 그대로 지구 전체적인 모형으로 넘겨놓은 게 대기의 대순환 모형인 거야.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지구 딱 그려서 지구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모형을 보는 게 대기 대순환 모형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기 대순환 모형을 하려면 어디가 가열이 되고 어디가 냉각이 되는지 그런 것들 알아야 되겠지, 그지?
어디가 가열이 되고 어디가 냉각이 되는지, 어디가 더 뜨거워지고 어디가 더 차가워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를 할 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뭐 이런 거 했었을 거야.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하고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기의 소순환을 봤으니까 대기의 대순환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대순환을 보기 위해서 위도별로 에너지가 이제 불균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 요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이제 태양 에너지가 있는데 아까 태양 에너지 봤을 때 지구가 둥글고 자전축도 심지어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태양에서 빛이 들어올 때 고위도 지역은 굉장히 비스듬하게 들어오지만 저위도 지역은 엄청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표현을 했어.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프레쉬 불빛을 비추는데 수직으로 비추는 거랑 비스듬하게 비출 때 차이점. 얘는 좁은 면적에 모이고 얘는 넓은 면적으로 퍼지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더 뜨거워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뜨거워지고 이렇게 됐었잖아. 그래서 위도별로 에너지 분포를 보게 되면은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여기 가운데를 적도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을 가지고 90도 북반구 지역, 그 다음에 여기를 90도 남반구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올 거고 고위도 지역인 90도에서 적게 들어와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런 형태로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태양빛을 받은 다음에 그게 천천히 돌고 돌아서 다시 방출이 돼서 나가지. 그 다시 방출이 돼서 나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위도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지만 당연히 적도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긴 해요.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로 들어오는,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고 지구 복사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저위도 지역을 보게 되면 흡수하는 게 방출하는 것보다 많고 고위도 지역은 방출하는 게 흡수하는 것보다 많지.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과잉으로 남고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누가 만들어준다? 누가? 과잉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 정도까지만 했었지. 그지?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볼 거는 이때 여기 지역하고 여기 지역을 보게 되면은 평형을 이루고 있지. 어떻게 보면 흡수하는 양하고 방출하는 양하고 여기가 둘 다 위도 38도 정도 되는 지역인데 여기서 문제 하나. 이 위도 38도 지역은 열 에너지의 이동량, 열 에너지 수송량이 어떨까? 많을까? 적을까? 많을까? 적을까?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양이 38도 지역은 없어요. 이러면 틀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러면 틀리는 거야. 자,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야 되지. 가야 되는데 38도 지역을 꼭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꼭 지나야 되지. 무조건 지나야 되지. 맞아? 무조건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38도 지역이 에너지 수송량이 제일 많아요. 알겠죠? 요 38도 지역이 에너지 수송량이 제일 많다 체크해 놓으세요. 제일 많아요. 가장 많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봐봐. 여기에 자동차가 많아. 그래서 자동차가 양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여기 꼭 지나가야 되지. 여기 무조건 지나가야 되잖아. 무조건 지나가야 되니까 모든 자동차가 여긴 다 지나가지. 그지? 여기로는 안 가는 애도 있어. 여기도 안 가는 애도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잖아. 제일 많은 에너지가 수송된다. 제일 많은 양의 에너지가 지나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왜?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다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자, 이때 이제 대기 대순환 모형을 보는데 첫 번째로 이제 대기의 대순환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아까 봤던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는 가열되는 곳과 냉각되는 곳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지구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지구라는 애가 자전하고 있지? 그래서 그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그럼 첫 번째로 그냥 우리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데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자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고, 자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자전하지 않으면, 자, 지구를 이렇게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여기를 적도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적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봐. 부채꼴을 그렸을 때 그 부채꼴의 중심각 요걸 가지고 우리가 위도라 그래. 위도라 그랬을 때 여기는 위도가 30도가 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위도가 60도가 되는 지역이고 요거는 이제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위도가 90도가 되는 지역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0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도 0도 지역을 적도 지역이라고 그러고 위도 90도 지역을 극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적도 지역은 여기서 봤다시피 열 에너지가 풍부하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여기는 가열되는 곳이 될 거고,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가 더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냉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열되는 지역은 아까 무슨 기류?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지, 위로. 공기가. 그 다음에 반대로 냉각되는 곳은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가지, 하강하지. 그러면 90도 지역은 여기가 고기압이 될 거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겠네. 그래서 공기가 고에서 위도 90도에서 0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공기가 순환할 거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지지. 이 순환을 가지고 대기 대순환이라 그러고 얘 이름을 해들리 순환이라 그래. 자, 이렇게 그냥 하나의 대기 순환이 만들어져.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근데 지구는 실제로 자전을 하고 있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에 의해서 특정한 힘을 받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향력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관성. 이 관성이 뭐야? 관성. 계속해서 본인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자전축이 그냥 이렇게 있고, 얘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지, 그지? 빙글빙글 돌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네가 생각해보자. 간단하게 적도 지역도 이렇게 있으면, 적도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24시간에 한 바퀴 돌지, 그지? 맞아요?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 그 다음에 여기 고위도 지역, 여기도 마찬가지 24시간에 한 바퀴 돌지, 그지? 자, 여기 지역이 24시간이 지나면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여기 지역도 24시간 돌면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가 와. 어디가 도는 속도가 더 빠르지? 적도 지역이 더 빠르지. 왜? 같은 24시간 동안 더 먼 길을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회전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속도가 더 빠른 거고 여긴 속도가 좀 더 느린 애야. 그러면 이거 생각해보자. 속도가 빠른 지역에 있던 애를 속도가 느린 지역으로 위로 이렇게 올려보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겠지. 빨리 간다라는 거는 더 앞질러 나가는 걸 얘기하잖아. 앞질러 나가니까 얘가 어느 방향으로 꺾여?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가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남반구 쪽으로 내릴게. 남반구 쪽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번엔 얘도 마찬가지로 빨랐는데 느려지는 곳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도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앞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우리 여기 북반구지? 여기 남반구라 그러지? 북반구는 진행하는 방향에, 즉 얘가 위로 나아가고 있지? 그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지, 얘는.
진행 방향의 오른편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요. 전향력을 받고,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가는 방향의 왼편이잖아. 맞아? 가는 방향의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꺾이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가는 길이 어때? 더 멀어지지? 가는 길이 멀어지다 보니까 이 대기순환 모형도 살짝 바뀌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 자, 똑같이 지구를 4분의 1로 이렇게 그려놔. 똑같이 4분의 1 그려놓고, 여기 90도 지역은 당연히 하강하는 기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적도 지역은 당연히 상승하는 기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상승하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하강하는 기류가 만들어질 때 원래 공기가 어떻게 가야 돼? 자,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와야 되지, 그치? 쭉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봐. 내려오는 길이 점점 더 길어진 거잖아. 꺾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가는 중에 계속해서 이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니야. 맞아?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니까 얘가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 내려오면서.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쯤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공기가 올라가 위로. 이렇게. 다시 공기가 위로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 아래도 봐. 여기 공기가 상승했어? 상승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그림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따라서 올라가는데 생각해보자. 올라가다 보면 우리 여기 대기 상공은 춥잖아. 그치?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내려갈 거야. 그러면 여기 공기가 다시 어떻게 되는? 하강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순환을 다 이어서 그려보게 되면 여기 공기가 많이 모였지? 여긴 공기가 적어졌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여기 공기가 많아졌지? 여긴 공기가 적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여기도 공기가 적어졌고 공기가 많아졌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여기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몇 개가 만들어졌어? 3개의 순환이 만들어졌지. 됐어요? 3개의 순환이 만들어져. 자, 그 내용 그 밑에 네모칸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을 보는데, 자, 각각의 순환 이름이 따로 있어. 극지방에서 순환하는 거지, 여기는. 그래서 얘를 극순환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껴있는 순환을 가지고 페렐 순환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아래쪽 적도지방의 순환을 가지고 똑같이 헤들리 순환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때 이 순환의 모습을 잘 보자. 자전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 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지? 자, 근데 여기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극순환 똑같은 방향으로 순환하지? 헤들리 순환 똑같은 방향으로 순환하지? 근데 여기 가운데 껴있는 순환 어때?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지. 그지? 나머지 두 개랑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지. 맞아? 자, 실제로 대기 대순환은 자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방향인데, 즉 직접적인 공기의 가열하고 냉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순환은 이 방향인데, 얘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자전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그지? 그래서 요 극순환하고 헤들리 순환을 가지고 직접적인 공기의 가열과 냉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순환이다. 직접순환이라고 하고, 페렐 순환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순환이다. 간접순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체크해 놓은 건 요거 페렐 순환이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간접순환이다. 그래서 그 표에도 보면 헤들리 순환, 적도지방에서 상승하여 고緯도로 이동하다가, 여기지? 적도지방에서 상승해서 고緯도로 가다가 30도 지방에서 어떻게 된다? 하강한다. 그리고 다시 적도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페렐 순환,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해서 고緯도로 쭉 올라가다가 60도쯤에서 상승하고 쭉 돌아가는 순환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극순환, 극지방에서 하강해서 내려오다가 60도에서 상승해서 만들어진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다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추가를 하자면 자전하고 있지? 자, 자전한다라는 건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생각해봐. 여기 중심을 두고 빙글빙글 물체를 돌려봐. 그러면 이 중심을 향해서 빙글빙글 계속 돌긴 도는데 바깥쪽으로 자꾸 튕겨나가려고 하지. 그지?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지구가 자전하면서 대기에도 원심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맞아? 대기에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순환하는 모습이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적도지방은 되게 바깥쪽으로 튕겨나. 근데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별로 안 튕겨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적도지방은 되게 대기가 두껍게 만들어지고 순환 모형이. 근데 극지방은 되게 얇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에 의해서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되셨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순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순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일어나는 거잖아. 어디야? 우리 여기 위에 사니? 여기 아래 사니? 아래에 살잖아. 여기 아래만 볼 겁니다. 아래만 체크할게. 요거. 지구를 단면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위도 90도 북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위도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위도 30도. 그 다음에 위도 0도의 적도. 공기가 어떻게 가고 있지? 90에서 60으로 내려오고 있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어? 30에서 60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0에서 0으로 내려가고 있지. 자, 그런데 전향력을 적용시켜 봅시다. 전향력을 적용시켜 보면 얘 어디로 갈까? 아까 뭐라 그랬지? 북반구니까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이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바람이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꺾이는 거야.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그 다음에 30도 부근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얘랑 똑같이 꺾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셨죠? 요거 이해하면 태풍이 왜 이상하게 이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 태풍이 여기쯤에서 만들어지지? 우리나라가 위도 38도 지역에 있잖아. 위도 한 30몇 도 지역 여기 있잖아. 그치?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면 대부분 다 어때? 여기 밑에서는 왼쪽으로 가는데 올라오는 순간 오른쪽으로 꺾어와. 태풍의 이동 경로 이렇게 되지. 그치?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바람 때문에. 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어. 물론 심지어 지구가 원해? 태풍에 대해서 나와. 태풍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포물선 형태로 꺾인다도 배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통합과학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넘어가는 거야. 물화생지 잘하려면 잘해야 돼, 통합과학을. 알겠죠? 자, 이렇게 바람이 꺾여서 진행됩니다. 이건 지금 북반구만 그린 거고 여기다 똑같이 남반구도 같이 그려볼게. 남반구 위도 30도 사우스, 위도 60도, 그 다음에 위도 90도 사우스. 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냥 위에서 아래로 적도 기준을 두고 반 접어서 데칼코마니 하면 돼. 30에서 0으로 가지, 30에서 0으로 가. 30에서 60 가지, 30에서 60 가. 90에서 65지, 90에서 60 가. 이렇게 그리고요. 이번에 전향력은 어때? 반대지.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이지. 근데 똑같이 그냥 접어서 찍어주면 돼. 어떻게 될까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남반구, 북반구가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대칭이다라고 보면 돼. 이게 전체적인 대기 대순환에서
지표면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야. 그러면 이 방향에 따라서 이름이 또 달라지겠지. 우리 0에서 30도 지역, 0에서 30도 지역에 부는 바람을 가지고 무역풍이라 그래. 얘도 이름이 무역풍이야. 이 무역풍은 어떤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0에서 30도니까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30에서 60에 부는 바람을 가지고 편서풍이라 그래. 편서풍. 그 다음에 60에서 90 극지방에서 부는 바람 극동풍이라 그래. 이렇게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동쪽이라고 하는, 여기에 서쪽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의 명칭, 방위의 명칭이 있지, 그지? 잘 보면 동풍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동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부는 거야. 그래서 바람은 항상 이름을 붙일 때 불어오는 쪽에 이름을 부는 거야. 그래서 극동풍이기 때문에 극지방에서 동쪽으로부터 부는 바람, 동쪽으로부터 부는 바람. 편서풍, 서쪽으로부터 부는 바람. 그럼 얘는 뭐냐면 북동쪽으로부터 부는 무역풍, 북동무역풍. 얘는 남동쪽으로부터 부는 무역풍, 남동무역풍.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불어오는 쪽에 이름을 붙일 거야, 항상. 그래서 지구의 지표면에선 이런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첫 번째, 이렇게 꺾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그지?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부는 거지. 진행 방향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 맞아요? 자, 요 그림을 그대로 어디로 옮기냐면 태평양 바다로 옮기면 돼. 태평양 바다로 옮기면 돼. 자, 태평양 바다로 옮긴다고 할 때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그려보자. 우리 위도 38도 지역에 대한민국이 있지. 자, 대한민국 그냥 그려줘. 그 다음에 시베리아가 이렇게 있을 거야. 맞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짱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인도네시아 막 있고, 여기에 호주가 이렇게 있지. 맞아? 그 다음 뭐 뉴질랜드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북아메리카가 뭐 대충 이렇게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대충 있고. 그잖아. 자, 이렇게 그리면 이게 태평양 바다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맞아? 자, 위도 0도 그대로 쭉 그려봐. 이때 바람이 부니까, 우리 또 이것도 배운 내용이야.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고 혼합되잖아. 맞아? 바닷물의 움직임은 이 바람 방향이랑 그대로 따라갈 거야. 근데 바람에 의한 영향만 일단 먼저 그려보게 되면, 지금 위도 0도 근처는 무역풍이 전체적으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불지. 그래서 그 바람 방향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물이 움직일 거야. 얘도 마찬가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물이 움직일 거야. 그러면 얘네 각각의 해수의 순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둘 다 해수가 움직이는 흐름이다. 해류 이렇게 되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이고 남쪽이지. 맞아요? 북적도 해류라 그러고, 얘를 남적도 해류라 그래.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태평양의 서해안 쪽이지, 그치? 이 태평양의 서해안 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 막 대륙들도 있고 섬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럼 해류가 막 지나갈 수 있을까? 지나가기가 어렵겠지?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얘가 위로 꺾여서 올라가. 이 위로 꺾여서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 요걸 뭐라고 불러?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르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올라왔더니 이제 어디로 왔어? 편서풍대로 왔지. 편서풍대로 왔으니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편서풍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를 뭐라고 불러? 태평양의 북쪽에서 부는 해류. 북태평양 해류라 그래. 지금 내가 이 핑크색으로 쓴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것들이냐면 뜨거운 해수의 흐름, 난류라고 불러. 왜 난류일까? 적도 지역에서부터 기인해서 왔으니까 뜨겁겠지. 그지?
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쭉 인도네시아랑 이쪽 되면 내려와. 내려오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호주가 있네. 그지? 조금 더 오른쪽에, 왼쪽에다 그려야 될 것 같아. 조그만하게.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렇게 왔지? 그러면 쭉 오다 보면은 또 편서풍 타고 어떻게 돼? 이렇게 빙글을 돌겠지. 그지? 이거를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 그래. 자,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 전부 다 난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왔더니 여기 이제 어때? 춥잖아. 그치? 적도 지역에 비하면 춥잖아. 추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차가운 바닷물로 바뀌면서 이렇게 와서 남아메리카 대륙 때문에 올라갑니다. 다시. 얘도 마찬가지. 왔더니 이제는 여기서 한류로 바뀌면서 캘리포니아를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캘리포니아 해류라 그러고 여기를 가지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페루 명칭을 따서 페루 해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방향을 보면은 바람의 방향과 똑같지? 바람의 방향과 똑같지만 대륙이 있는 경우에는 방향이 꺾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동서방향으로 만들어지는 해류,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맞아요? 동서방향으로 만들어진 해류는 뭐 때문에?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북 방향으로 만들어진 해류는 뭐 때문에? 수륙 분포 때문에. 수륙 분포에 의해서 남북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적도를 경계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고요. 북반구 지역을 보게 되면은 요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지. 근데 남반구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고 있다. 네, 쉽게 생각하면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적인 모습이다. 그지? 자, 태평양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대서양에서도 마찬가지. 북반구 지역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고 남반구 지역은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발 낚이지 마시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남극순환해류에다가 별표. 자, 남극순환해류라는 게 있어. 여기 지금 밑에 남극 대륙이 있지, 그지? 남극 대륙이 있어. 남극 대륙이 있는데, 자, 이 남극순환류라고 하는 애가 거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위도 60도 근처에 있지, 그지? 맞아요? 자, 위도 60도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그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남극순환류라는 게. 그치? 자, 얘는 그러면은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 동서방향이니까 대기 순환에 의해 만들어진 걸 거 아니야.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 위도만 보고 극동풍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위도만 보고 극동풍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맞아? 자, 60도 부근이고 60도보다 조금 더 아래 지역에서 남극순환류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지금 방향을 보면은 편서풍이랑 방향이 같아? 극동풍이랑 방향이 같아? 편서풍이랑 방향이 같죠? 이 남극순환류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졸라게 낚여서 별거 아닌 문제인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 남극순환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표층 해류, 지금 우리가 나타낸 게 전부 다 표층 해류입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대기와 해수의 마찰로 해수가 이동하여 표층 해류가 생성된다. 말을 졸라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 그냥 뭐야, 바람이 부니까 물이 같이 움직인다 이거지. 난류라는 애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다. 해류는 물질과 에너지를 수송하며 지구의 기후와 해양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난류하고 한류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난류라는 애는 방향이 어떻게 되고 난류는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방향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그 다음에 한류는 고위도 지역에서 저위도 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자, 난류 당연히 수온이 어떨까? 수온 따뜻하겠죠. 수온이 높다. 한류는 반대로 수온이 낮다. 자, 그 다음에 난류하고 한류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염분. 염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짜냐 아니면 싱겁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냥 우리 정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언제 짤 수 있어? 언제 짜져? 물이 적을 때. 맞지? 언제 싱거워져? 물이 많을 때. 맞지? 자, 난류가 어디서 만들어지지? 저위도에서 만들어지지. 저위도 물은 뜨거우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 잘 안 일어나? 잘 일어나지. 자, 그러면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물이 많아, 적어? 적어. 그러니까 어때? 짜. 염분이 높아. 난류. 근데 한류는 어디서 만들어져?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지지. 근데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 뭐가 있어? 빙하가 있단 말이야. 빙하가 녹아서 들어오니까 물의 양이 어떻게 돼? 많아지지. 그리고 증발도 잘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낮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용존산소량이라는 말이 있어. 용존산소량이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야. 우리 바다 뭐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보게 되면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로 뻐끔뻐끔 아가미로 호흡을 하잖아. 그치? 근데 용존산소량, 이 기체가 난류에는 적게 녹아있는데 한류에는 많이 녹아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야.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활발해지니까 물속에 잘 못 녹고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한류에서는 수온이 낮으니까 뭐가? 산소가 에너지가 적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더 적으면 영양염류라고 해서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무기 물질들이 있는데 한류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한류하고 난류의 특성 때문에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 있을 거고 수온이 낮은 바다에 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지? 그래 각각 뭐라 그래?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이 뭐야? 오징어, 명태 이런 애들. 그지? 그 다음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은 따뜻한 바다에 사는 애들 있잖아. 열대어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 그지? 자, 그런 애들이 각각 따로 사는데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면 어떻게 돼? 한류성 어종도 있을 거고 난류성 어종도 있을 거고 사회시간에 배우잖아.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맞지?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얘기해. 우리나라 동해바다가 그러잖아. 여기 위쪽에서는 한류가 내려와. 아래쪽에서는 난류가 올라와.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조경수역이 형성되잖아. 그러니까 오징어가 잘 잡힐 때도 있고. 그지? 자, 그래서 밑에 문제 봅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과잉된 에너지가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여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몇 개의 순환이 만들어진다? 3개씩 만들어지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한류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지금 다룬 거고요. 이 해수의 순환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뭐 예를 들면 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기 이제 북반구도 뜨거워지는 거잖아. 맞아? 자, 북반구도 뜨거워지니까 북반구 쪽에 한류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봐. 한류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기도 뜨거운 바다가 되는 거고 계속 뜨거운 물이 돌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순환이 깨지면서 열 에너지의 수송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지구적인 피해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이제 엘니뇨하고 사막화. 근데 이 엘니뇨하고 사막화에 대해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되고, 자, 이 해수의 순환을 못하면, 이 해수의 순환을 모르면 엘니뇨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었던 이 대기의 대순환 모형하고 소순환 모형에서 어떻게 순환이 만들어지는지 이것 또한 알고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겠지. 자, 59쪽에 엘니뇨와 사막화 이렇게 봅시다. 오, 쉣. 자, 여기 엘니뇨만 나와 있는데 엘니뇨 반대되는 상황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어디 우리 스페인어 배운 사람 있니? 엘니뇨? 엘니뇨. 이거 그거 남자하고 여자야. 맞아. 엘 니뇨.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니뇨가 남자아이고 리냐가 여자아이인데 엘 니뇨 그러니까 엘이 저기 그런 거랑 생각하면 돼. 대명사로 만들어주는 접두사다 생각하면 되는데 엘 니뇨가 남자아이란 뜻이야. 남자아이란 뜻이고 이 남자아이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탄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크리스마스 정도 되겠지, 그치? 12월 25일.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일어난 현상이거든. 엘니뇨라고 하는 게. 자, 이 엘니뇨라고 하는 게 12월 25일을 그러니까 그때를 전후로 해서 일어난 현상인데 어떤 일이냐면 우리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있지.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약해졌을 때.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러면은 이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약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럼 일단은 무역풍이라는 바람에 의한 그 지방의 기후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자, 남태평양을 보게 되면은 남태평양의 서쪽 부분에는 누가 있어? 인도네시아가 있고 남태평양의 동쪽 바다에는 누가 있냐면 페루가 있어, 페루. 그지? 그래서 자, 인도네시아하고 페루 사이에 있는 그냥 태평양 바다가 채워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렇게 그냥 그려주고 그 다음에 페루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가 그냥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바다가 이렇게 여기가 인도네시아고 여기가 페루야. 그러면 무역풍이라고 하는 아까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이렇게 있었지. 자, 인도네시아가 서쪽에 있고 페루가 동쪽에 있으니까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거잖아.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 자, 이렇게. 자, 바람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부니까 요 해수도 같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동하겠지?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지역이 적도 근처 지역이니까 당연히 뜨거운 바닷물이겠지. 뜨거운 바닷물. 자, 뜨거운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 그럼 서쪽으로 물이 움직여가니까 수위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 또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서쪽 바다가 살짝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자, 서쪽 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우리 여기 서쪽 지역은 따뜻한 해수가 많이 모이잖아, 그지? 따뜻한 해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어떻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쪽에 높은 온도로 인해서 상승하는 기류가 만들어질 거야. 상승기류. 아까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 그쪽의 날씨가 어떻게 되지?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이쪽에 비가 내리겠지. 그지?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 온도 상승으로 인해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강수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쪽 바다를 가지고 보게 되면 동쪽 바다는 이제 바닷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우리 그냥 수영장이나 아니면 물 받아놓고 물을 한쪽으로 계속 밀어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 자꾸 채워져서 다시 올라오지, 그지? 반대편이. 채워져서 올라올 때 아래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은 당연히 뜨겁겠어, 차갑겠어. 야, 아래쪽에 있는데 뜨거워? 차갑지.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오지, 그지? 자, 이렇게 차가운 횟수가 위로 올라오는 현상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용승이라 그래, 용승. 자, 이런 용승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 페루 동쪽, 페루의 경우에는 수온이 어떨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야. 그지? 그래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이쪽에는 하강기류가 이렇게 만들어져.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엔 굉장히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지. 그지? 맑은 날씨. 자, 이게 평상시의 바다의 상황이야. 평상시 바다의 상황. 자, 평상시엔 이래. 그래서 이쪽에 순환 모형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하강기류고 고기압, 여기가 상승기류고 저기압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기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평상시 상황인데 엘니뇨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무역풍이 약화된다 그랬잖아.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서쪽에 인도네시아가 있어. 그 다음에 동쪽에 페루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무역풍이 약화되었으니까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불다 말고 가다가 막 꺾이는 거야, 방향이. 약해진 거야. 그럼 바닷물이 처음에는 서쪽으로 많이 이동했는데 무역풍이 약화된 시기에는 서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지 못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해수가 여기 가운데쯤에 막 머무르는 거야, 가운데쯤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해수의 수온이 올라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럼 이쪽은 예전보다는 수온이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그지? 여기는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쪽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반대로 하강하는 기류가 만들어져. 여기가 수온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상승하는 기류가 만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강하는 기류로 인해서 구름이 소멸해버렸지? 구름이 소멸해버리니까 여기가 갑자기 맑은 날씨가 돼. 자, 근데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에 맑은 날씨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가뭄이 오겠지. 그치? 그럼 가뭄이 생겨, 여기에. 인도네시아에 일단 가뭄이 생겨. 그 다음에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가지고 용승이라고 그랬잖아. 왜 올라오는 거였어? 바닷물이 서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채워지려고 올라오는 거였잖아. 근데 바닷물이 서쪽으로 많이 빠지나요? 안 빠지죠? 그러면은 이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되겠어? 약해지겠지? 그지? 약해지다 보니까 이쪽의 수온이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예년에 비해서는 상승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수온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면서 다시 뭐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상승하는 기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자, 이쪽 근처는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지. 맞아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많이 끼는 그런 날씨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여기는 그냥 항상 맑은 날씨를 유지하던 곳인데 비가 갑자기 오니까 여기는 홍수가 날 수 있는 거죠. 홍수가. 이게 엘니뇨 현상이야. 엘니뇨 현상.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 서태평양 바다의 수온이 어떻게 된다? 옛날보다 낮아진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 바다의 수온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림으로 많이 주는 게 어떤 거냐면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를 주는 거야. 편차라고 하는 거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편차 어떻게 계산해? 뭘 빼? 평균. 수온의 편차를 본다라는 거는 편차는 뭐야? 어떤 측정 값이 있으면 측정 값에서 평균 값을 빼는 거지.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얘기하잖아, 수학에서. 그러면 자, 수온이 낮아졌으니까 측정 값은 낮을 거고, 그지? 측정 값은 작을 거고 평균 값은 상대적으로 높을 거 아니야. 그럼 편차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야, 측정 값이 25도야. 근데 얘는 평균적으로 30도짜리야.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음의 값을 갖고 동태평양은 편차가 어떻게 되겠어? 양의 값을 갖겠지. 맞아? 이렇게 수온 편차가 서태평양이 음의 값을 갖고 동태평양이 양의 값을 가질 때가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엘니뇨의 반대가 뭐예요? 라니냐예요. 야, 아니 사막화가 뭔? 사막화는 사막이 되는 거야. 사막화는 사막이 되는 거야. 자,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은 무역풍이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을 때,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럼 무역풍이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기다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면 자, 원리를 이해를 해봐 자꾸.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이 있는데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분단 말이지. 근데 이 무역풍이 졸라 세진 거야. 그러면 동쪽에 있는 바닷물이 서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동하겠지. 그러면 동태평양의 수위는 더 낮아질 거고 서태평양의 수위는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맞아요? 예. 그러면 자,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니까 평균적으로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 더 높게 상승하겠지. 맞아? 그러면 더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질 것이고 더 많은 비구름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예전에는 비가 그냥 적당히 왔는데 비가 졸라 많이 내리겠지. 그럼 이제는 여기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쪽 동태평양 이렇게 서태평양으로 바다가 이동해 가면 바닷물이 이동해 가면 밑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공급해 준다 그랬잖아. 채워준다 그랬잖아. 차가운 물이 어떻게 써? 더 많이 올라오겠지. 이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더 강화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동태평양의 수온은 평년보다 어떻게 돼서 더 많이 내려가겠지. 더 많이 내려가니까 더 강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질 거고 더 날씨가 너무너무 맑아지면서 추워지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가뭄이 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똑같이 편차를 한번 봅시다. 서태평양은 수온이 어떻게 되고 평년보다 올라가고, 그지? 동태평양은 평년보다 수온이 어떻게 되고 내려가는 거니까 편차 값을 보면은 서태평양은 수온의 편차가 어떻게 되겠다? 평년보다 올라가니까 양의 값을 가질 거고 동태평양은 편차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서로 반대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자, 그냥 우리는 저 평균적인 값을 알아두고요. 저게 더 세지는 게 라니냐고 반대로 일어나는 게 엘니뇨다. 강수가 내리는데 졸라 많이 내리게 되는 거고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데 더 강해져서 더 내려가게 되는 거. 그게 라니냐. 평상시에서 일어나는 게 더 강해지는 거. 그게 라니냐고요. 그에 반대로 일어나는 게 엘니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태평양 서쪽의 변화, 그 다음에 태평양 동쪽의 변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또 니네가 잘 낚이는 거 하나 또 설명해줘야지, 그지? 자, 인도네시아가 그냥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막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밑에 이렇게 호주가 있지, 그지? 호주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너네가 잘 낚이는 거야. 자,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어. 우리 왜 서쪽과 동쪽이 어딘지 모르니까 막 낚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자, 세계 지도를 이렇게 줄 거야. 문제에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숫자를 써놓았냐면, 여기다가 이딴 식으로 써놓을 거야. 이렇게 써놓을 거야. 이렇게 써놓을 거야. 동서. 자, 그럼 이게 이스트니까 동쪽이지. 이거 웨스트니까 서쪽이지. 여기를 동쪽이라고 하고 여기를 서쪽이라고 한단 말이야. 낚이기 쉽겠지. 동쪽이 아니에요. 서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왜 이 지랄로 써놨을까? 이거 뭔 뜻일까? 자, 지구를
구 형태로 감아놨잖아. 그지? 지구는 구 형태잖아. 이 구 형태로 있는 지구를 딱 펼쳐놓아가지고 세계 지도를 그려놓지. 그치? 그치? 세계지를 딱 그려놓는데 그게 누구 기준으로 지구 만들어놨냐면 영국 기준으로 만들어놨어. 어? 영국 기준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영국이 어디 있어? 여기가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쫙 있으면 여기 쭉 가가지고 영국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놔가지고 여기까지 그려놓으면 영국이야. 영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35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135 이스트야. 영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70도 떨어져 있으니까 170도 웨스트야. 이게 경도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경도라고 하는 걸 기준 잡는 나라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야. 그래서 여기가 이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서태평양이야. 여기가 웨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동태평양이야. 알겠니? 절대 이거 낚이지 마. 그림 보고 이스트라고 해서 여기가 동쪽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영국 기준의 영국에서 동쪽이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동양인 거고 여기가 서양인 거잖아. 알겠어요? 그거 이제 알았어? 뭐? 자, 이거 다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지? 지구를 가지고 나눌 때는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이제 각을 표현해. 아까 우린 가로각을 배웠어. 위도야. 그지? 가로선으로 여기가 0도, 위도 0도, 뭐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배웠지. 그 다음에 세로로도 쪼개놔. 세로로 쪼개놓는 걸 가지고 경도라 그래. 경도. 근데 그 경도를 잡는 기준이 영국이라서 우리나라가 동경 130도, 135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고, 그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경으로 한 60도, 70도에 있는 나라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에서 밑에 이런 숫자가 보이게 되면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태평양을 기준으로 태평양의 서쪽이다, 태평양의 동쪽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알겠지? 낚이지 말고 제발. 자, 그래서 평상시하고 엘니뇨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라니냐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수온 편차가 어떤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막화인데, 사막이 된다라는 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사막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다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 수 있잖아. 언제 사막이 잘 만들어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물이 없으려면 물 공급은 줄어들고, 그지? 물 손실은 많아야 되는 거지. 우리 물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어? 비가 내리면. 물은 언제 손실될 수 있어? 증발로. 그럼 네가 생각해봐. 증발이 많아야 돼? 강수가 많아야 돼? 증발이 많아야 되지. 그럼 봐봐. 사막화라고 하는 애는 물이 증발하는 양이 어떻고? 많고. 강수량은 어때야 돼? 적어야 돼. 그치? 그러면은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보자. 자, 증발이 많이 일어날 조건.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 조건 있잖아. 언제 잘 일어나? 더워요. 온도가 어때야 돼요? 높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강수량이 적을 조건. 우리 아까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에 언제 비가 많이 내리고 언제 가뭄이 왔어? 저기압에서 뭐가?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내렸지. 그러면 강수량이 적으려면 저기압이 만들어져야 돼? 고기압이 만들어져야 돼? 고기압. 자, 두 개를 종합해보면 여기서 이제 지구 대기 대순환 모형 한번 그려볼게. 다시. 고기압 뭐라 쓴 거예요? 고기압대. 고기압대. 고기압 지역. 벨트. 띠 형태로 나타나니까. 자, 지구 대기 대순환 모형이었어. 자, 여기가 30도, 60도, 90도, 0도. 여기다가 상승 하강 기류만 그려보자. 0도. 0도. 무슨 기류? 상승 기류. 30도. 하강. 60도. 90도. 하강. 이렇게지? 자, 여기 무슨 기압대? 저기압. 여기는
그러면은 이쪽 라인, 위도 0도 라인은 다 저기압되네? 위도 30도 라인은 다 고기압되네? 위도 60도는 다 저기압되고 위도 90도는 다 고기압되네? 자, 어디서 B가 적게 내려? 저기압돼? 고기압돼. 위도 30도 라인, 위도 90도 라인. 그지? 그러면 고기압대라 그랬으니까 위도 30도 부근이거나 또는 위도 90도 부근인데 둘을 종합해봐. 온도가 높으면서 고기압대에 속하는 지역이 어디야? 30도 지역. 그래서 사막이 대부분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합니다. 위도 30도 부근에. 그래서 우리나라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 중국에 사막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졸라 큰 사막이지? 그림 보세요. 어디에 있어? 20도에서 30도 사이 근처에 있지.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보세요. 북아메리카에 보면은 모하비 사막 있지. 여기도 위도대가 어때? 30도 근처에 또 있지. 그러니까 죄다 30도 근처에서 사막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유는 뭐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서 고압대에 위치하니까 강수량이 적어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인은 강수량의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또한 다른 인위적인 원인도 있어. 우리 뭐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데 걔네를 다 베어버리고 없애버렸어. 그지? 자, 그러면은 토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그냥 막 생활력을 상실하고 점점 사라질 수 있어. 사막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과잉경작과 과잉방목. 우리 막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자꾸 풀 뜯어 먹이고 이러잖아. 그지? 근데 특징적으로 뭐 어떤 축사 같은 거를 많이 건설해 놓으면 그 지역을 아주 그냥 다 그냥 식물들 다 뽑아 먹어버리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토양이 생산력이 감소하면서 사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피해, 식수와 식량이 부족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침식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사막이 만들어지니까 황사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그 다음에 과잉방목과 경작, 산림벌채를 규제하고 국가 간의 기술 및 재정 협력을 통해서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사막이 다 위도 20에서 30도 부근에 있다. 이유는 강수량은 적으면서 뭐가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기술이 되게 좋은 게 요즘은 이제 사막에다가도 벼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우리나라. 사막에다가 벼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냐면 사막의 그 모래 밑에다가 물 배관을 짜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막 벼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런 나라에다가. 그래서 그런 기술 수출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고 그 다음에 벼농사 할 수 있게 그런 거 막 기술 이전해주고 막 이러는데 당연히 공짜로 한 게 아니겠지. 그냥 듣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지? 한 200조? 2000조인가? 정도의 규모의 기술 수출 2조 달러인가 2조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국고를 벌어들이고 있죠. 그런 기술 이전으로 먹여 살리는 게 이과생이다. 우리나라를 강조하고 싶은 거. 자,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가봅시다. 여기 똑같네? 넘겨? 제껴? 뒤로 갑시다. 60페이지. 왜 똑같은 게 들어갔지? 있어봐. 좀만 해. 좀만 더 해. 자, 기본 문제. 60페이지에. 빙하 속의 공기 방울을 연구하면 과거의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기온이 높을수록 나이테의 간격이 넓게 나타난다. 두껍게니까 간격이 넓죠. 더 많이 자라니까. 태와 태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지. 그지? 수력 분포의 변화로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이미 시험에서 한번 했잖아.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기후 변화가 생겨서 대멸종했다. 맞아요. 그지?
자, 온난화의 원인이 아닌 것 3 아니 5번. 5번은요. 온난화의 결과네. 결과죠. 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빙하의 녹아요. 융해.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으로 상승한다. 빙하의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한다. 자, 한반도의 기후변화 한번 생각해 볼까? 한반도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은 지구 전체보다 어떨까요? 크겠죠? 왜? 우리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서 수온변화가 가장 큰데 우리나라 죄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지? 그래서 평균치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자, 아열대 기후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 얘기일까? 우리 기후구, 기후대를 알아야 돼. 우리 여기 적도 지역을 있잖아. 뭐라 그래? 열대라 그래, 열대. 열대 기후라 그래. 위도 30도 부근에 가지고 온대 기후라 그래. 온대 기후. 그 다음에 60도 이제 이상부터 여기까지를 가지고 이제 한대 기후.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 열대와 온대 사이를 가지고 아열대라고 그러고 온대와 한대 사이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요. 뭐 이걸 말고도 더 많은 게 있어. 뭐 난대 기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돼. 적도 근처부터 시작해서 열대, 아열대, 온대, 안대, 한대 이런 식으로. 그럼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점점점 이게 어떻게 되게? 위로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구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까? 빨라지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위도별로 대기 대순환을 이루는 순환 세포. 지상에서 부는 바람. 자, 위도 60도에서 극지방은 극순환. 극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람은 극동풍. 위도 30에서 60은 페렐이고요. 페렐에 의해서 편서풍. 적도에서 위도 30도가 해들리고 해들리에 의해서 무역풍. 이렇게 되죠. 자, 북태평양에서는 무역풍대에서 어떤 해류가 무역풍대에서 북태평양에는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편서풍대에서는 북태평양 해류.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죠. 북대서양의 아열대 해양에서는 북대서양의 아열대 해양. 그러니까 북대서양의 아열대 해양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죠? 여기 위도 0에서 30하고 여기 사이쯤 무엇이 고위도로 흐른다? 당연히 난류겠지. 난류 중에 하나인 이름이 뭘까? 아까 북대서양은 얘기 안 했어요. 대서양. 대서양.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 사막화와 엘니뇨. 사막화는 대기 대순환의 변화와 관련이 있겠죠. 자, 만약에 이 고압대가 더 북상한다 그러면은 사막화되는 지역이 북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내려가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진다. 자, 평상시는 원래 서태평양의 온도가 높아, 그지? 근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의 공급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수온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반대였잖아. 서태평양은 수온이 높고 동태평양은 수온 낮았는데 무역풍이 약화되는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의 온도가 내려가고 동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엘니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대기 대순환의 바람은 무역풍이었지. 무역풍. 그래서 틀렸습니다. 와 너무 힘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요거 하나만 좀 보자. 73쪽에 두 가지 다 보자. 72쪽에 14번하고 73쪽에 18번 이렇게 두 가지. 자, 일단 14번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의 표층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하고 나인데요. 가는 지금 서태평양 쪽이 되게 시뻘겋게 나와 있지. 평상시. 그지? 근데 나는 동태평양 쪽까지도 시뻘겋게 나와 있지. 우린 지금 엘니뇨하고 평상시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서태평양의 수온이 더 높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동태평양 쪽까지도 수온이 높게 나타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가가 평상시, 나가 엘니뇨. 엘니뇨라 그래. 자, 엘니뇨라 써가지고 만약에 서다평에 나왔는데 엘니뇨라 써가지고 틀리면 죽여버리겠네 진짜. 어? 엘니뇨야, 니뇨. 이름이 어디로? 자, 엘니뇨 발생 시의 수온 분포는 나죠. 그지? 페루 연안이면 동태평양이야.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가보다 나에서 더 많다. 자, 평상시에는 동태평양 맑은 날씨인데 엘니뇨 때 동태평양이 강수가 생기죠. 네. 아 그렇네.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남적도 해류가 뭐야? 남쪽 적도. 남쪽 적도 해류. 남쪽 적도. 여기가 이렇게 적도면은 남쪽 적도 여기지. 무역풍. 자, 여기서는 무역풍 타고 서쪽으로 가야 되지. 네. 그지? 근데 무역풍이 약해지는 엘니뇨 시기에는 남적도 해류가 당연히 약해지겠지. 그러니까 가 시기가 평상시니까 가 시기 때 남적도 해류가 더 강하고 나 시기 때는 약해졌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냐? 나보다 가에서구나. 오케이.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8번. 18번. 거기 보면은 관측한 수온 편차 이렇게 줬죠? 아까 그림으로 빨갛고 파랗고 초록색 이렇게 나오면 뭐 온도가 어디가 높아지는 건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수온 편차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가 그림을 보시면요. 수온 편차가 어때? 작아요. 서태평양은 어때? 서태평양이면 어디 봐야 돼? 왼쪽. 왼쪽 봐야 돼. 그거 나 아까 낚이지 말라 그랬지. 왼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140도 이스트라고 돼 있지. 그냥 이건 경도예요. 이게 서쪽이야, 서쪽. 그 다음에 100도 웨스트라고 돼 있지만 이거 그냥 경도야. 이쪽이 동태평양이야. 그러면 자, 가 상황에는 서태평양은 수온이 살짝 올라갔지. 동태평양은 어때? 수온이 살짝 내려갔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나시기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됐어? 많이 왼쪽 올라가. 올라가. 많이 올라갔지. 자, 그러면은 어느 시기를 엘니뇨라고 하면 될까? 가. 엘니뇨. 가라 씨. 나. 시기죠. 나. 나지. 왜? 동쪽이 높잖아. 동쪽의 태평양 바다의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 엘니뇨 시기입니다. 동쪽이 올라가면 엘니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역풍의 풍속. 자, 무역풍은 언제 더 강한 거야, 그러면? 평상시. 가을 때 더 강한 거지. 그러면 가보다 나의 큰 값을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A 해역의 강수량. A. 제이스는 서태평양이니까. 평상시. 자, 평상시에는 서태평양 강수량이 있죠.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의 강수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잘 없어. 작아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가보다 나 시기에 강수량이 더 작다라고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 해역의 해수면 높이. 자, 무역풍이 강하면요. 자, 여기가 동쪽 바다고 여기가 서쪽 바다. 서태평양, 동태평양. 무역풍이 강하면 약 쓸려가잖아. 그러면은 B 해역의 바닷물이 수위가 어떻게 돼? 맞아요. 낮아져. 그지? 근데 무역풍이 약화되는 나 시기에는 강하게 불질 않으니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겠지, 평상시보다.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가 된다. 사실 이거는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난이도고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편차라든가 수온 변화 이걸 가지고 엘니뇨인지 평상시인지
확인하는 걸 확인하는 걸 알아보려고 한 거니까 두 가지 경도 낚이지 마시고요. 엘 니뇨고 라 니냐 네. 니뇨니냐 네. 끝내달라고? 알았어. 자 61부터 75까지 싹 다